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도달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에 중요한 우리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혹시 사회자님은 연결되어 있기가 중요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되어 있기에 중요한 이유? 내가 어떤 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라면 어떨까? 아파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좋아도 같이 즐거워해줄 사람이 없고, 대단한 성취에도 아무도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때 내 기분은, 혹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뭐 청소년분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많이 하잖아요. SNS 연결망을 이렇게 그림으로 분석을 해보셨는데 신기하게도 뇌의 연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뇌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어떤 곳은 다른 곳과 이렇게 통신이 많은 그런 뇌의 영역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사람과 이렇게 연결돼 있죠. 또 다른 곳은 또 다른 영역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은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또 사회를 들여다보면 끊어진 연결 고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었고요. 이게 거의 고등학생 1년에 한 6천에서 7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면 공부가 싫어도 친구가 좋아서 혹은 뭐 선생님이 좀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가면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아서 어떤 경우는 급식이 맛있어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그래서 친구 관계에 기대할 곳이 없으면 선생님이 내가 오든 안 오든 별 관심이 없으면 부모님은 그저 성적에만 관심 보이고 나는 심리적으로 지친데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전 질문에 박재희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후 좀 더 같이 사는 어울림에 관한 이슈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친구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혹시 극복 방안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만나서 좀 더 한 분 한 분의 사연도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참 코로나라는 질환 자체가 우리를 참 이렇게 멀리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이 더 큰 생명의 위협이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고요. 방역 수칙도 잘 따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하고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실내에서라도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짧은 영상 제작이라던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성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서 그 계획들 실천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실내에서 간단한 홈 트레이닝 같은 것들 해볼 수도 있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불안이나 초조함도 좀 감소되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서로 격려하기. 네, 진짜 많이 힘들겠구나.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놀지 못하니까 어디가 좀 많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수도 있겠다. 서로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말들이 상대한테 굉장히 좀 따뜻하게 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좀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또 가정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얘기됐던 건데 가족과 하루 13분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뭐 아이들이 원하는 게 화목한 가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치된 경우도 많고, 가출 원인 1위는 부모님의 무관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네,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더 이렇게 혼자 지내는 아동이 모든 학년들에서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훨씬 더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날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부모님들도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은 맞습니다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소외된다는 느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한 번에 옵니다. 난 친구랑 다퉜고 이번에 다투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했니? 놀았니? 이렇게 꾸중하시겠죠. 그러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 동생은 너무 성적을 잘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동생은 이런데 형이 돼서 누나가 돼서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다툰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막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이버 폭력을 막 시행하기도 합니다. 뭐 내가 가진 SNS 계정에 욕을 한다던가 또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움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자해나 자살의 문제까지도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잠시만 시간을 내서 단 한 명이라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거. 네. 그리고 추임새 넣어 주실 때는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상황을 잘 들어보고 네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도 마음을 참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라이트 옐로우님이 이제 청소년기 마음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물어봐줬는데 이 슬라이드가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을 잘 시행하시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렇다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또 잔소리를 하고 싶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적어도 저는 한 번이라도 처음과 끝이 다 좋은 대화를 해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잔소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대화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도 저렇게 좀 시작을 잘 하셨다면 끝까지 그냥 이해한다,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이미 힘들어하는 각자의 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선생님도 그렇다. 친구들은 날 싫어한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떠나는 거, 내가 자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일단 먼저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신뢰할 사람이 없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좀 추천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한 고리가 체인 전체의 강도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져서 그 부분들이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좀 나랑 친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건 이상한 사람들이 꼭 생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 사실 점점 이 체인들이
붕괴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연결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약한 고리들을 잘 살펴봐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또 일어설 때까지는 사실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에 갑자기 못 가던 학교를 잘 가게 된다던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던가 내 할 일을 잘 챙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 체인의 강도가 튼튼해지고 서로 건강한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부분의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온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학교 선생님이나 또 위클래스, 교육청, 위센터 이런 곳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아주 위급한 순간 긴급 전화 서비스도 있어요. 청소년 위기 응급전화 1388,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다 들어줄게라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문자 서비스로도 가능하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때는 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이런 곳들도 찾아보시고 저희 이제 이 학회나 ADHD를 또 열심히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사전 질문하고 이번에 실시간 질문 이렇게 들어온 거를 조금 섞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시간 질문으로 들어온 거 여기 이승현님께서 틱장애도 정신질환일까요? 진료를 봐야 하는지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사실 틱장애 요즘 많이 있습니다. 틱장애가 일종의 질환은 맞고요.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제 신경 발달 장애 일종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튀어나오거나 소리가 나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틱장애라고 하고요. 이 역시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틱장애 주로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약물이 가장 또 강력한 치료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습관 뒤집기 훈련이라던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도 일부 좀 호전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또 지켜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틱장애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질환이라서 증상이 너무 나를 통증을 만들거나 나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친구들이 놀림 등으로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잠시 지켜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 한번 갈게요. 동규빠님께서 지금 사전 질문 해주신 건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정신과 의사들도 좀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지. 네. 일단 개인적인 접근으로서 정신과 의사들끼리 심리 상담을 시행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겠고요. 또 저희가 집단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 사례,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다른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다루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은 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한번. 네. 저도 사실 이제 저희는 그 메신저로 집단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는 방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뭐 전공의 수련이나 또 저희 교수님들끼리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 환자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아까 청소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슬라이드를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이 슬라이드 네. 얼마든지 또 네네. 가져가셔서 언제든지 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르벨님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신질환 발생률이 다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성향이라는 말이 이제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이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안타깝지만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정신질환도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취약한 기질을 타고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도 얘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도 좀 관련은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도원님께서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네. 근데 이 역시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운동하면 좋은데 왜 운동 안 하냐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각자가 좋아하거나 각자가 과거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거기에 중요한 힌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다들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뭐 혹시 스트레스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까요? 제네시스 X님이 네. 물어보셨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도 이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저한테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일인데, 스트레스라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은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으로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다음 달에 뭐 중간고사인데, 아니면 뭐 내가 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혹은 뭐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 이런 것들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낮추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저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처음부터 마음을 관찰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먼저는 주변을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별거 아닌 물병이지만 이 물병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사회자님은 여기에 이렇게 약간의 무늬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삼각형 다이아몬드 무늬들이 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네. 굉장히 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주변을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것들이 다시 이제 내 신체 감각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관찰해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점차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말루튜브님이 지금 되게 재미나는 얘기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받으면 그것도 병 아닐까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스트레스 하나 넘으면 민폐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까요? 라고 전다현님께서 하셨네요. 네. 약간의 스트레스? 긴장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본다. 그런데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도 게임하고 뭐 탱자탱자 놀고 이러다가 막상 시험에 닥치면 무언가 잘할 수 없겠죠. 또 시험 시간에도 문제를 뭐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풀다 보면은 반도 못 풀고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꼭 나쁜 영향만 준다는 건 아니고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런 느낌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 주먹에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을 꽉 주셨다가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완전히 풀어서 힘을 하나도 주지 않는 이 느낌들을 받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손이나 혹은 뭐 목, 어깨, 다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력하게 힘을 주었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힘을 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좋군요. 와, 방금 했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PMS.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해지는 건가요?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똑똑 과학산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진짜 네. 저 여성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생리전 증후군이 실제로 최근에는 너무 심한 경우엔 생리전 우울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따라서 사실 여성 호르몬이 조금 기여하는 바가 있고 실제로 우울증의 비율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높고 그런 것들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은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다면 생리 시작할 때쯤에 그런 느낌이라던가 혹은 생리 시작할 때쯤에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상황을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던가 즐거운 경험들을 준비해 놓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정말 심해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약물도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엄마의 감정 심리 상태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고 MJ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좀 베스트 복잡한 베이스부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영향을 얼만큼 주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실은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의 그 체내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고는 알려져 있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티졸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태아의 발달에도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유전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조절을 하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우울증인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제 남편한테 말을 해주고 싶군요. 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적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이승현님께서 네. 사실 부모님이 학업을 대신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너무 명확하고 친구 관계도 대신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정도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 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로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또 부모님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 당하는 경우들도 거꾸로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 말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청소년들이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상황들을 잘 한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각이 장단점도 있겠고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경청하고 수용해 준 뒤에 대안을 모색할 때 조심스럽게 부모님이 생각할 땐 이런 대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후에 자신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되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케어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하고 신하기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웹 기반 감정 조절 기록지라는 걸 같이 좀 쓰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좀 경험했던 사건이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 또 나는 그걸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그런 감정 조절 전략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 또 다시 그 부분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감정을 겪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스트레스의 강도,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량화해서 일정하게 딱 보여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가지는 어떤 신경 상태를 잘 측정하다 보면 일정한 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톤에서 업다운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이 톤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이 상황들이 아마 스트레스나 이완과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로부터 좀 신호를 규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첫 채팅도 질문도 푸쿵 공감도 많은 강연이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실시간으로 강연을 이제 진행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에는 익숙치가 않아서 아까 저희 리허설 때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고 또 저한테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과 좀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도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다음에도 좀 이런 기회들이 잘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해주신 유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4월 24일 자가발전 나노소자 나노발전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토요과학 강연 2기가 5월 15일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